뭐 식대랑 뭐 다 전부 다 합해서 5천만 원 정도면 저는 그걸 투자로 돌릴 거예요. 뽀뽀가는? 뽀뽀가는 생각했어요? 아니 뽀뽀가는 게 아니라 나 더 위에 공유를 바꾸고? 자유를 외쳤잖아요. 대한민국 독립을 외쳤잖아요. 나 그 정도로 그 열사들의 안중근 열사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난 저 자유가 너무 갖고 싶어. 우리나라 자유 말고 내 자유. 육아 강점기 이 정도. 내 육아 강정이야 진짜. 그래서 저 혼자 살고 싶다. 소원이다 진짜.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안녕하세요. 피플빌리지 오늘 진행을 맡은 윤성건이라고 합니다. 세 분 오늘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막내인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27살이고 연세대학교에서 합창 지휘를 전공하고 있고 또 따로 창단을 해서 지휘자로 활동 중인 강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2년생 만 33세 그리고 딸이 2명 있는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1년생 새아이의 엄마이자 베델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홍예경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주제는 결혼이라는 큰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결혼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핫하잖아요. 사실 시대를 막론하고 이거는 핫하지 않을 수가 없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굉장히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30대, 40대 결혼 안 한 비율이 이제 절반을 넘는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그래서 세 분이 생각을 하시기에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근데 저는 굳이 돈이 없어도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사실 뭐 얘기 바로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는 2017년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 한 8년 전인가요? 9년 전인가? 그 정도인데 그때 다시 결혼을 해라고 한다면 결혼식 안 할 것 같아요. 굳이 할 필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혼식에 드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스드메뿐만 아니라 그 결혼식 대관하는 것 그리고 뭐 식대나 이런 것들이 그때보다 지금은 더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이 올랐고, 근데 그 후에 뭐 굳이 결혼식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은 저는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결혼식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우리 부모님께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진짜 최소한으로만 할 것 같아요. 굳이 막 뭐 저기 청담에 있는 드레스샵 안 가도 되고 우리 그냥 결혼식장에 걸려 있는 그런 드레스 입어도 되거든요. 굳이 거기에 뭐 블랙라벨, 뭐 블루라벨 이런 드레스 안 해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신다라고 하셨을 때 그 결혼식에 대한 비용 갖다가 어디다가 만약에 쓸 수 있다고 한다면? 맞아요. 그거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만약에 그게 뭐 예를 들어 제가 얼마를 썼는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5천만 원 정도라고 볼게요. 뭐 식대랑 뭐 다 전부 다 합해서 5천만 원 정도면 저는 그걸 투자로 돌릴 거예요. 네. 절대 그걸 저는 그래서 그 돈을 사실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그 돈 단위가 달라져요. 우리 뭐 이렇게 뭐 5만 원, 10만 원 이 개념이 아니고 뭐 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네 500만 원입니다. 이러거든요. 아무렇지 않게. 그러면 처음에는 이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디 갈 때마다 다 뭐 저기 엄마 혼주 한복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 뭐 800만 원입니다. 이러시니까 그래서 그냥 그걸 계속 이렇게 느끼다 보면 그 짧은 시간에 그걸 느끼다 보면 그냥 당연히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결제를 또 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고 뭐 결혼식장 뭐 일 하는데 뭐 이제 좋은 데서 하고 싶은 거 알아요. 막 이 어두운 분위기에 조명이 탁 켜져 있는 그런 데 좋아하시잖아요, 다들.
그러면 비싸거든요, 거기. 그런 데가 더 비싸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뭐 몇 천만 원이 깨져요. 그럼 단위가 달라지니까 그 돈을 그냥 저는 그걸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 단 하루에 몇 천을 하루를 위해 이렇게 몇 천만 원 쓰는 거니까 저는 그거를 투자에 할 것 같습니다. 이랑 비슷한 생각인데 결혼 전에는 당연히 그걸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근데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고 또 이제 친구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내가 스드메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봤지? 왜 생각을 안 해봤지? 이런 계기가 있었는데 어떤 계기였냐면 제가 아시는 분이 결혼식 비용으로 아프리카에 학교를 지으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머리를 띵 한 대 맞은 것처럼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왜 고민해보지 않고 남들이 하니까 다 했을까? 근데 그게 작은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의 취향껏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어진 상황에서 선택해서 해야 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고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일에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를 들면 우물을 판다거나 또 도서관을 지어준다거나 하는 일에 그 금액이 썼다면 가치가 더 있었을 텐데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두 분은 결혼하실 때 실제 그 스드메나 결혼식 비용의 총액이 어느 정도 들으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정확히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저는 제가 알아서 이렇게 막 셀프 웨딩처럼 막 드레스 하나하나 내가 다 고르고 이렇게 안 하고 플래너한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고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일을 하고 3교대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거 일일이 찾아본다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내 결혼식인데 불구하고 그랬어요. 저는. 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시간이 없고 막 찾기도 힘들고 업체는 너무 많고 뭐 일일이 또 전화해봐서 다 알아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쉽게 가자 플래너한테 연락을 해서 플래너가 짜주는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면 좀 더 많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한 3천만 원 이상 정도 들었던 것 같으세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오래돼서. 저는 좀 반반이었어요. 그 플래너가 있기는 있는데 동행하거나 전반적으로 다 케어해주는 게 아니라 소개만 해주고 제가 선택을 하는 반반에 그리고 그래서 비용도 반 정도 드는 그래서 제 기억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19년도 5월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답정너 스타일이에요. 답이 되게 정해져 있어서 제가 취향이 확고해가지고 오히려 플래너가 이렇게 저렇게 제안하는 게 저는 더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선택했는데 저한테는 그게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유나님은 지금 이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으시면서 만약에 결혼식이나 이런 걸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어떤 선택을 좀 할 것 같으세요? 저는 계속 생각을 했던 게 네. 결혼식 자체가 일단 돈도 문제고 추가로 그 방대한 친구들의 영역 그게 어디까지 불러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네 그래서 누구는 불렀다고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누구는 안 불러서 서운할 수도 있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제가 많이 이제 초대를 했는데 거기 초대를 한 사람이 이제 누군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막 몇백 명 이렇게 예약금 걸어놓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는 아예 완전 스몰 웨딩 하고 싶어요. 완전 작게. 네. 뭐 예를 들면 친지들 정도 아주 가볍게 한 2, 30명 정도만 모시고. 근데 제 주변에는 요즘에 이제 이런 그 고민들이 또 요즘에 SNS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또 이제 화두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좀 신혼여행을 되게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결혼식을 안 하고 맞아. 그 비용을 신혼여행에 투자를 해서 많이 놀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렇게도 하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방금 전에 이제 아프리카에 들으면서 갑자기 그렇게 하면 제가 약간 조금 너무 사치스러운 생각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의미 있는 일도 좀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세 분이 생각을 하시기에 결혼이 이제 시작될 수 있는
약간 기준점 어떻게 될까요? 뭐 예를 들면 서로 남자는 요 정도, 여자는 요 정도 준비를 해서 내가 내 결혼이 시작될 수 있는 그 시작점, 각자 원하는 그 시작점이 있잖아요. 최소한 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아직 미혼이라 그런지 돈에 대한 감각이 이렇게 많진 않지만 일단 둘이 합쳐서 그냥 제 생각으로는 1억 정도 오면은 이제 좀 나라에서 대출도 많이 잘 되고, 그리고 막 집도 처음부터 그렇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뭔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일단 막연한 생각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1억으로 잡고, 그리고 나머지는 대출로 해서 작은 집이라도 해서 서로 갚아나고. 전세, 월세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뭐 빌라나 아니면 연립주택, 뭐 아파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뭐 것도 있을까요, 혹시? 네, 저는 네. 저 아파트를 사고 싶습니다. 매매하는 걸로. 네. 지방이라도. 네, 상관없어요. 오. 차가 있으면은 네. 뭐 그것도 조그만 차라도 움직이면 되니까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이자를 갚더라도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뭔가 아이를 낳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저는 매매하고 싶어요. 일단 무조건 일단 제 집이니까.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네. 그렇죠. 청년들의 약간 사실 정말 원하는 거죠. 내 집 마련 진짜 힘들거든요. 요즘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을까? 이미 결혼을 하시긴 하셨지만 두 분 생각 한번 궁금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그 결혼 신혼집을 구할 때 매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17년에 집을 마련을 하고 결혼을 한 케이스예요. 그 정말 저는 그냥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이게 되게 좀 뭐 자랑은 아니고 전혀 아니고요. 저는 제가 했으니까 남들도 그냥 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26살에 결혼했으니까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 게 많이 느꼈어요. 요새도. 근데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 같은 케이스는 정말 드물 것 같고요. 전세나 월세로 먼저 시작할 것 같아요. 지금 현실에 맞게 하려면 저는 전세보다는 월세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전세가도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 목돈을 그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묶이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월세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그게 있거든요.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내 수중에 있는 그런 돈을 이렇게 뭐 보증금이나 전세 비용과 보증금과 월세 비용을 이렇게 따져가지고 어떤 것이 더 기회 비용을 따져서 계산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저는 월세가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지금 서울 집값 다 평균 10억 이상인데 그거를 지금 뭐 20몇 살, 30 초반이 그걸 다 감당할 수 없다고 봐요. 그 대출도 그 정도 안 나오거든요. 지금 뭐 토지 지금 많이 부동산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월세로 먼저 시작하되 그 기존에 있던 그 자금은 투자로 일단 인플레이션에 태워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게 만들어야 돼요. 자산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청약이나 이런 걸 계속 도전하고, 신혼부부 청약, 아기가 태어나면 신생아 청약 다 있어요. 특별 청약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아까 이제 유다님한테도 드렸던 질문인데, 말씀하신 거를 정리하자면은 월세로 시작을 하고 그 돈을 모아서 내가 투자를 하고 청약의 기회를 노린다라는 건데, 월세랑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아까 유다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연립주택, 빌라, 그리고 나서 아파트 월세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보증금의 규모와 월세의 비용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다시 결혼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시작점에서 선택할 것 같으세요? 그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 내가 견딜 수 있느냐 이런 개념인 것 같거든요. 저는 한 빌라 1층 이상 반지하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곰팡이에 취약한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빌라도 충분할 것 같고,
원룸보다는 그래도 투룸 정도, 빌라 투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되게 약간 합리적으로 이제 아, 돈을 네, 운영을 하는 거에 맞아요, 시선이 맞아요.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네. 봐야죠. 네. 맞아요. 예경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결혼할 때 돈이 얼만큼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람마다 기준이 너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업을 충실히 일하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또 배우자 간의 상호 의견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이 배우자를 대하는 모습으로도 저는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유나님도 그렇고 수정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결혼에 관심 갖고 준비하는 분들에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같은 맥락에서 집을 매매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이 아기가 태어나면 지출이 굉장히 늘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님 가까이로 이사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두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현재 많기 때문에 부모님 가까이 이사 가는 경우가 생기면은 집을 매매했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죠. 그리고 또 아기의 어린이집 교육기관에 따라서 성장하면서 우리가 또 이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만약에 집을 매매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뭐 전세라던가 두 번째 집을 매매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된다면 자유롭게 하시겠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드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약이 생기더라 하는 걸 주위에서 많이 봐서 저도 월세라던가 전세로 신혼집을 작게 준비했다가 결혼하면 아기가 태어나면 또 집이 조금 커져야겠죠. 이런 상황에 맞게끔 이사하면서 자금을 잘 운영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의견이 굉장히 약간 비슷하네요. 이 결혼을 경험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녀분들이 예를 들면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서도 케어를 좀 도와주셔야 되다 보니까 또 실제로 예경님 같은 경우 자녀분이 3분이시고 수정님은 자녀분이 2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더 잘 아시셔서 그런지 미혼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듣는데 상당히 좀 공감이 많이 되는 약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지금 저희가 뭐 경제적인 거나 뭐 이런 것도 이야기했지만 실제 외모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 사실 중요하죠. 연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가장 자주 봐야 되고 힘들거나 즐거울 때나 가장 많이 이제 살을 맞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인데 남자의 외모 약간 어느 정도 이제 돼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예. 저는 그 결혼하기 전에 외모가 중요하다고 봤어요. 큰 실수입니다. 큰 실수예요? 네. 아, 지금 그때 당시 들었던 생각은 네. 그 배우자의 외모가 이제 최소 그게 저는 예선이라고 봤어요. 외모가 이 정도는 돼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 시작할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 허들이다. 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내가 이 사람과 뽀뽀할 수 있는 정도. 굉장히 현실적인데요? 저 현실적인 아, 사람이어서 네. 그 정도. 내가 이 사람과 이게 너무 외모여서 외모 봐 비하한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이 정도인 사람이랑 뽀뽀할 수 있겠다. 그 정도가 저는 네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러면은 기준치가 막 너무 높거나 맞아요. 그런 건 아닌 맞아,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냥 왜냐면은 내 생각에 저 정도 외모면 뽀뽀 가능? 네. 그러니까 스킨십을 하는데 가능. 내가 이 사람과 스킨십까지도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스킨십이 불가능한데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남은 삶을 같이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인 거잖아요. 오히려 그게 좀 기준점이 확실히 좀 예, 그럼 괜찮네요. 어떤 분이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눈 감고 뽀뽀하면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눈 뜨고 뽀뽀 가능?
되게 좋은 그런 기준점인 것 같아요. 네. 네, 눈이 그거 좀 높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예. 근데 왜 후회하시는 거예요? 굳이 그러니까 제가 마지노선은 네. 눈 뜨고 뽀뽀 가능인데 그것보다 더 멋진 사람 공유를 찾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상형까지 공유 가지 박보검까지는 말아라. 갈 필요는 없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네. 뽀뽀 가능까지. 이게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많이 봤는데요. 뽀뽀 가능? 뽀뽀 가능 생각했어요? 아니 뽀뽀 가능이 아니에요? 아니라 그거보다 더 위에 공유를 이제 박보검? 박보검 물론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위 호환이라도 네 태모 박보검이라도 좋으니까 이게 저희 또래에서 요즘 그런 말 많이 써요. 네. 네 쿠팡 박보검이라도 좋으니까 좀 이렇게 박보검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죠 어렸을 때는. 근데 이게 점점 이제 나이를 한 해 먹어가면서 사람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인품. 네, 인품을 많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자라온 환경이나 거기서 이제 또 인품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물론 어렵게 자랐어도 엄청 밝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이겨내는 방식, 네, 사람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식 이런 거를 좀 많이 보게 됐어요. 왜냐면 외모가 다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그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 그런 계기가 있어요? 계기요?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예를 들어 엄청 잘생기신 연예인 분들 중에서도 막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엄청 잘생기신 분들도 또 다른 잘생기신 분들도 엄청 선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똑같이 근데 제가 제 주변에서 엄청 뭐 잘생겼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인성이 좋지 않으면 사실 어차피 결혼 못 하잖아요. 어차피 결혼 못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과 얘기를 안 하고 싶더라고요. 인성이 일단 안 좋으면 그게 뭐 잘생긴 동생이 상관없이 그래서 그냥 저도 말씀 주신 대로 그냥 진짜 예선 정도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싫게 보이지 않을 정도 네 그 정도면은 얼굴 보고 이렇게 정말 호감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을 정도. 근데 이게 좀 빡셀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준이 높을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좀 네, 호감을 가지고 호감을 갖고 대화할 수 있을 대화할 정도. 수 있을 정도면 네. 정도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알아가 볼 수 있다. 확실히 약간 20대 초반이랑 10대 후반에 비해서 이성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 외모에 대한 허들이 확실히 약간 외모 쪽보다는 이 사람의 사람 됨됨이와 나와 이 사람이 좀 잘 코드를 잘 맞출 수 있나 약간 이런 걸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제가 이유가 제 생각에는 학창 시절에 미디어에 살다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의 맞아. 현실과의 그 괴리감이 좀 있죠. 괴리감이라고 이제 뭐 일반인 남성분들도 물론 좋으신 분들도 많지만 네 아무튼 그런 현실 딱 나왔을 때 네 다를 수 있다. 네. 네. 그런 분들 굉장히 귀하니까 연예인인 거예요. 그쵸. 네, 맞아요. 그 중에 스타인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학창 시절에 네, 맞아요. 스타만 보고 막 맞아요. 저런 사람이랑 저도 백현 부인이었거든요 한때. 백현이랑 네 백현이랑 사귈 수 있을 줄 알다가 네, 세상으로 딱 이렇게 백현은 백현이다. 네 태무 백현도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저희 남편은 일단 잘생겼고요. 본인 눈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저의 눈에 잘생겼고. 저는 요즘 눈에 띄는 사람들이 인상 좋은 분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당연히 더 멋진 인물을 가진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은 게 이제 초점이었다면 요즘은 제가 이제 결혼한 지 6년 차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영어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아요. 부모님과 아이들이. 성향이라던가 표정이라던가 분위기라던가 하는 말이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인상 좋으신 분한테 그렇게 눈이 가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얼굴은 우리 마음의 심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굴로 드러난다는 말이잖아요. 인상 좋은 분이 멋져 보여요. 그리고 그런 분과 대화 나누고 싶고 호감이 이성적인 호감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관계가 더 이어졌으면 좋겠고 오래 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요즘. 그러니까 약간 절대적이 그냥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 사람을 계속 알아가고 싶고 호감이 생겨서 호기심이 드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근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계속 자주 짓는 표정으로 주름이 이제 생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좀 우상이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다가가기 좀 더 쉽고, 그리고 약간 인상을 쓰이는 대로 주름이 좀 젖어 있는 분들한테는 살짝 처음에 무섭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깨달았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저에 대한 깨달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외모를 볼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예인급을 바라려면 제가 연예인이면 되잖아요. 그럼 제가 연예인이 아닌데. 나부터 그래야 된다. 그쵸? 제가 연예인이 아닌데 어떻게 야. 백현을 만나겠어요. 와. 그러니까 그걸 이제 깨달은 순간 이건 아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성이다 이렇게 된 거죠. 네, 좋습니다. 이제 좀 다음 이제 질문 같은 경우는 결혼 후에 여성으로서 이제 잃게 되는 게 있을 수 있고 또는 얻게 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생각은 어떠세요? 네. 예를 들면 유난히 같은 경우는 결혼하시기 전에 이제 이시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결혼했을 때는 좀 이런 게 약간 좀 손해를 볼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거 결혼했을 때 이런 한 점이 또 반대로 손해야 반대로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휘자로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휘자로서 사실 어디 한 군데 이렇게 간다기보단 되게 여러 군데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시간적으로도 저녁에 연습 있는 곳이 굉장히 많고 그렇다 보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이제 좀 자유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어디 뭐 지하시던 분께서 이제 아이가 오히려 태어났을 때는 괜찮대요. 조금 더 많이 자랐을 때 이제 그만두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만두신 분의 지금 자리를 또 가서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나중에 제 얘기일 것 같은 거예요. 저 상황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혼을 했을 때 프리랜서로서의 그 자유가 없어질 것 같아서 제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좀 단절이 될 수 있는 순간이 발생할 것 같아서 좀 그게 두렵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럴 네. 때마다 이제 부모님께 부탁드리는 것도 사실 네. 내 한계가 있고 제 진짜 직업 특성상 이게 너무 딱 고정된 스케줄이 아니다 보니까 막 이럴 때부터 하고 갑자기 저럴 때부터 하고 이게 하기가 좀 그러니까 항상 복잡한 이제 것 같아요. 스케줄이 급작스럽게 유동적으로 바뀌는 경우면 이제 부모님도 이제 미리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경우 좀 어려울 수 있죠. 맞아요. 연주도 또 저녁에 있다 보니까 연주가 보통 7시나 7시 반 연주예요. 그러면 9시 뭐 환복하면 9시 반. 그때 이제 집에 오면은 뭐 한 10시 반 이렇게 되겠죠. 10시 반 11시. 그러면은 이제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아이가 없더라도 남편을 챙겨야 된다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냥 결혼만 해도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돼라고 하더라고요. 언니들 보니까. 그래서 그냥 혼자 밥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네, 신경이 쓰인다고 해서 이게 좀 자유적인 게 아직 근데 제가 아마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얻게 되는 게 생긴다고 하면 어떤 게 좀 좋을 것 같으세요? 일단 제가 아기를 너무 좋아해서 행복 그게 네 제가 다니는 교회에 요즘에 아기들이 진짜 많은데 예. 아기 보러 갑니다. 아. 물론 주님을 가장 먼저 보러 가지만 아기들이 너무 예뻐요. 네, 아기들이 너무 예뻐서 그거를 딱 안았을 때 아기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제가 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딱 감겼을 때 착 감기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행복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단점에서
남편이 신경이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오히려 같이 먹을 수 있는 항상 매번 나를 오히려 거꾸로 나를 신경을 써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반자가 있다는 안정감. 그게- 심리적인 안정감. 네,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그러면은 이제 미혼 여성인 유나님의 이제 생각이 이런데 실제 두 분은 결혼 생활을 좀 하셨고 실제 결혼을 되게 일찍 하셨잖아요. 두 분은 실제 어떠세요? 저는 잃은 것은 저의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잃었다기보다 잠깐 멈춰 있는 상황에 돌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는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때는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때는 대학 교수가 되고 싶다고 생각할 만큼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늘 장래 희망으로 써왔었어요. 물론 중간에 가수가 되고 싶다,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다 하는 꿈도 꿨었지만 제가 이런 검사를 해보면 가르치는 일이 비중이 크고 예술 영역이 두 번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취미로 해소가 되는 거예요. 노래 부르고 하는 거는. 근데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아 보니 정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해할 때 제가 보람을 너무 느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저는 또 성향상 기획한 일을 실행해보고 도전해보는 걸 좋아해서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강사가 저에게는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 강사로 근무하면서 저는 제 학원을 차리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제가 근무하던 원에 제가 이제 부원장이었는데 그 원의 특징은 원장님이 출근을 안 하시고 부원장 이하 선생님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제게 이 원을 인수할 의사가 있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와, 좋은 기회. 지금 생각하면 네라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저의 나이가 29살이었고 한창 이제 저의 뽕이 차올라 있을 때여가지고 원을 인수한다? 110명, 120명 되는 원이었거든요. 네, 안정적인 원이었어요. 나 내 원 차려보고 싶은데? 이런 새롭게. 근데 인수가 사실 내원 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 오픈을 해서 학생을 새로 모집하고 완전 내가 모든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5월에 결혼이었어요. 너무 바빴고 결혼하자마자 또 아기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정말 다행인 거는 20년도에 코로나가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운영하지 않게 된 건 너무 다행이기도 한데 그만큼 저는 제 꿈에 대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큰 사람인데 결혼하고 육아하면서 잠시 쉬고 있고 그 반대로 얻은 것은 제가 나 결혼하기 전에 원을 차리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우리 미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느낄 수 있는 것과 자녀가 있는 선생님이 느낄 수 있는 거는 너무 다른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네. 거구나. 그리고 영어 강사 선생님이 아니라 저는 원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여성이 원장이 돼서 엄마를 공감한다는 것은 굉장한 한계가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그래서 지금이 감사하고 기대가 돼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육아하고 아이들이 조금 커서 제가 다시 제 일터로 뭐 오픈을 하던 돌아갔을 때 제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얻게 된 것 같아요. 야, 너무 좋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 와. 너무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뭐 얘기했지? 까먹었네. 아, 결혼하고 잃게 이제 된 거, 얻게 된 여성으로서 잃는 거라 이제 얻게 된 거. 맞아, 예. 맞아, 맞아. 저도 사실 여기 애경님처럼 성취 욕구가 엄청 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 병원에서 근무를 한 지 12년 차 간호사거든요. 근데 사실 병원에서는 그 제 개인적인 성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그 시스템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시스템이 너무 빡세요. 그래서 집에 왔을 때 내가 내 성취를 할 욕구가 들지가 않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아, 기절이시구나. 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오히려 저는 나는 이 일이 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항상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고 살면서 나는 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됐고. 근데 어쨌든 우리 그 결혼을 하고 잃어버린 그것들은 제가 자유를 잃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여기 선생님은 그 유나님은 자유가 그 경력에 대한 그런 자유를 잊는다고 생각하셨는데 제가 느낀 이 자유는 진짜 그야말로 자유인데 애를 낳고 나서 내 시간의 자유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심지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일제감정기 때 그 독립 열사들이 그토록 자유를 외쳤잖아요. 대한민국 독립을 외쳤잖아요. 나 그 정도로 그 열사들의 안중근 열사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난 또 자유가 너무 갖고 싶어. 우리나라 자유 말고 내 자유. 육아 강점기 이 정도. 내 육아 강정이야 진짜. 그래서 저 혼자 살고 싶다. 소원이다 진짜.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유관순 열사, 안중근 열사의 마음이 이랬었겠구나. 나보다 더 큰 열망이셨겠지만 분명히 그분들은 그런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 저는 힘들었어요. 제 성격상 저는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고 혼자 있을 때 충전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이랑 말 못하는 아이랑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집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지만 나갈 수 없는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랑 함께 있어야 되다 보니까요. 네. 아이랑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나가면 더 고생이야. 집에 있어야 돼요. 그냥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똥을 쌌네. 또 똥 치워야 돼. 그럼 그냥 가지 말자. 됐다 됐어. 사실 제가 방금 이제 그거를 아주 간접 체험을 잠깐 해본 적이 있어요. 사촌 누나가 이제 아이를 한 3일 정도를 맡겼는데 아침 일찍 와서 저한테 한 돌도 안 되는 아기를 저한테 맡기고 저녁 늦게 찾아오는데 애를 안는데 얘가 앉았다가 일어나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운동을 하니까 해줬죠. 근데 얘가 계속 그 좋아하는 높이가 있는 게 앉은 것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일어선 거 좋아하는 거 아니고 반만 앉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내려놓으면 계속 울어요. 그러다가 계속 그걸 놀아주다가 계속 얘를 딱 생각이 들었죠. 아, 너는 내가 더 피곤하게 열심히 놀아줘서 널 빨리 재워야겠다 라고 해서 실제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놀아주고 재웠어요. 재웠는데 얘가 잠드니까 저도 잠들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알람이 필요 없습니다. 얘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요. 근데 누나가 딱 그 얘기를 남겼어요. 성건아, 너 애 앞에서 휴대폰 보지 마. 애 앞에서 휴대폰을 보면 애가 휴대폰을 계속 찾는데요. 어른이 그걸 보고 재밌어하면 휴대폰을 안 본 상태에서 거의 한 8, 9시간, 10시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도파민이 그냥 끊겨요. 네, 상당히 힘들고 애 분유 타고 그리고 막 기저귀 가는데 그때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요즘 우리 또래 여성들이 왜 그렇게 애를 안 낳고 결혼을 하더라도 딩크로 살라고 하는 건지를 알았고 여성의 좀 고충을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 저 첫애 키울 때는 진짜 아기띠 메고 화장실 가고 애기를 혼자 방 안에 혼자 놀 수가 없잖아요.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 그 정도가 생존과 밀접한 수준의 자유를 잠시 멈춤되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저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심지어 샤워도 문 좀 닫고 하고 싶어요. 문 좀 닫고 샤워 혼자 하고 싶다. 왜 문은 왜 문 닫으면 우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그리고 머리 좀 감고 싶다. 맞아. 진짜. 머리 감을 시간도 없어요, 진짜. 맞아. 진짜 특히 첫애 키울 때는 모든 게 다 걱정되고 한순간도 아기를 눈에 뗄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들이 맞벌이인 만큼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지금 맞벌이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양육을 부탁드릴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부부가 정말 많아요. 저는 제 본가랑 남편의 본가가 다 저기 경상도 쪽이어서 거리상 물리적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아무도 부탁할 분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 형제가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진짜 저랑 남편은 여기에 직장 때문에 와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맡길 데가 전혀 없어서 진짜 기관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첫째를 낳고 제가 터울이 6살인 둘째가 지금 24년생이어서 1살이거든요.
근데 첫째를 키울 때 진짜 기관에 이제 어린이집에 10시간씩 있었어요. 하루에. 왜냐하면 내가 8시 최소 8시에는 나가야 돼요. 아무리 늦어도 나가서 이제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애를 그 전에 맡겨야겠죠. 그럼 7시 몇 분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맡기고 그러면 찾아오면 내가 6시에 만약 퇴근을 해요. 그러면 퇴근하고 또 마치고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럼 애가 7시. 그러면 거의 12시간을 기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 저희 병원에 직장 어린이집이 있어가지고 직장 어린이집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에 밥을 아침, 점심, 오후 간식, 저녁 다 줘요. 네 끼를 다 챙겨주는 거예요. 와, 되게 좋은 직장. 네, 그래서 아침에 그냥 애가 일어나 있든 없든 그냥 들쳐업고 보쌈을 하는 그런 들쳐업고 있다가 가야 돼요. 터프한데. 네, 그리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던져주고 나와야 돼요. 바로 또 뛰어요. 늦으면 안 되니까. 그랬다니까요. 이게 제가 아까 아이 잠깐 봤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방금 이제 두 분 얘기 또 들으니까 여성들이 이제 출산을 하고 아이를 보면서 산후우울증이 되게 많이 온대요. 근데 왜 그게 생기는지 이제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람이 이래서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한 거를 쉽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그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를 아이의 웃음이 날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보람이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보람이 동일하면 이제 만족스럽고 그 보람이 더 크면 더 만족스럽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주는 그 행복은 내가 들인 노력의 한 100배, 1000배는 되는 것 같아요. 와. 그래서 그게 녹아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는다. 그래서 셋째를 잊을만 하면 태어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되게 좀 신기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다시 만약에 결혼을 이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서 또는 결혼 전으로 간다라고 하면 결혼이라는 거를 그냥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는 결혼을 굳이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좀 결혼을 하면 더 많은 풍부한 인생을 경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사실 혼자 살면 진짜 편해요. 뭐 누가 나를 아침에 깨워가지고 엥 하면서 깨울 일도 없지.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면 되는 거고. 근데 아기가 있음으로써 또 남편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그게 제 인생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예경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를 더 있게 해주는 더 많은 이점들이 있고 더 많은 행복이 있어서 결혼을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세요? 일단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기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고 맨날 맡기는 그거는 한 6살, 6년 정도예요. 근데 6년 정도만 좀 그렇게 살다 보면 6년도 길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사실 애는 점점 제품을 떠나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친구가 제일 소중해지거든요. 6살 정도까지는 엄마가 제일 나의 제일 소중한 존재지만 점점 크다 보면 친구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져요. 근데 그래서 그런 풍부한 경험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이 아이가 지금 너무 내 눈앞에 있는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 건 사실이에요. 몸이 힘든 거는. 근데 이렇게 이 순간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 제일 귀엽고 제일 가볍잖아요. 점점 나이 들수록 무거워지니까 그러면 더 안아서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가지면서 아이를 바라보면 아이 때문에 막 화날 그런 순간도 조금 한 번은 이렇게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잠잠해진다. 네네네. 아까 그 말씀하신 풍부한 경험 중에 그냥 제가 든 생각은 엄마의 마음을 아까 애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 그리고 애를 낳으면
맞아. 어릴 때 막 엄마가 김에 밥 싸놨어. 한 입만 먹고 가. 이러잖아요. 됐다고 안 먹는다고 살찐다고 이러잖아요. 그 김에 밥 싸게 뭐 살찐다고. 집에 와서 까자 먹는 게 살찌지. 엄마 마음에 그렇게 속상하게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한 입만 먹고 가. 밥 싸놨잖아. 빨리 한 입 먹고. 이 엄마의 마음을, 모습이 이제 나한테서 맞아요. 나올 때 엄마 마음 그러면 알게 순간 되는구나. 아, 우리 엄마가 이런 마음으로 내 입에 김 싼 걸 넣어줬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 싸주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왜 그랬어? 같이 안 먹고 가려고 그러셔가지고 계란 후라이라도 해줄까 했는데 엄마가 괜찮다고 운동 가야 된다고 아니 여기 온다고 붓기 뺀다고 필라테스를 어제 예약을 해놓고 자가지고 그래서 필라테스를 갔다 온다고 어머니의 계란 후라이를 거절하고 죄송스러워집니다. 제가 아직 몰라가지고 그런 거겠죠. 반성 좀. 반성하게 네. 돼요. 예경님은 좀 어떠세요? 육아하는 게 힘들어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니고 거의 나의 부모의 생존, 이 육아하는 부모의 생존과 밀접한 시기를 이제 처음에 보내요. 근데 그 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는 10살까지 키우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10살 될 때까지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시기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아까 수정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기 시작해요. 지금 이제 미혼의 분들은 10년? 엄청난데?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아이를 키워보시면 눈 깜빡하면 애가 3살이고 눈 깜빡하면 6살이에요. 정말 금방 가요. 하루가. 아이들이 금방금방 크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정말 친구가 이 세상의 전부가 되기 시작하면서 엄마랑 주말에 어디 가자 하면 친구랑 어디 가고 싶어요. 돌이켜보면 우리도 친구가 가장 중요하지 부모님이랑 요즘 뭐 어디 가자 해도 최우선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10년이에요. 10년 그리고 정말 눈 깜빡하면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너무 힘들어서 애기에게 화가 날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금방이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 소중해지고 더 애틋하고 그런 마음이 들게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할 때 서로 또 연애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만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연애를 하면서 이제 봤을 때 코드가 좀 되게 잘 맞아야겠다. 그러니까 뭐 같은 포인트에 웃고 뭐 같은 뭐 비싼 취미가 있거나 아니면 같이 쉐어해서 즐길 수 있는 게 있거나 그리고 같이 있을 때 좀 부자연스럽지 않은 편안한 사람 이런 게 좀 매우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실까요? 저 가장 먼저 재미를 찾았어요. 저도 네 유머 코드인데 그게 이제 티키타카라 그러죠. 그래서 티키타카가 진짜 잘 돼야 되는데 제가 말한 거를 그 사람이 그냥 웃어주기만 하면 안 돼요. 잘 맞받아쳐야 돼요. 네. 그런 사람을 만나야 시간이 진짜 빨리 가고 또 그런 사람이 이제 티키타가 잘 된다는 건 일단 서로의 마음을 좀 공유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재미뿐만 아니라 뭐 슬픈 일이나 뭐 힘든 일 있을 때도 그 마음 자체가 공유가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이 잘 통한다는 거는 생각도 좀 공유가 된다고 느껴서 좀 결혼 상대자로 볼 때 저 그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기 전후로 바뀐 게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애라는 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이성을 만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결혼한 저의 남편은 연애할 때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연애는 남자친구한테 제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결혼은 있는 그대로를 서로가 알게 되는
사이가 돼요. 네. 그러니까 보이고 싶은 모습만 보일 수가 없는 환경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나다울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같이 있을 때 가장 편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약간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회적 자아와 가족, 친구 거기서 저는 각각의 다 다른 인격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그런 자아를 다 떠나서 오리지널 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중심점에서 나라는 사람이 나답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마음 편히 비출 수 있는 사람. 수정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뭐 연애할 때 뭐 신혼 초까지 이 사람이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모든 게 듣는 음악도 똑같고 뭐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뭐지 이게? 약간 예전에는 분명히 어떤 노래를 뭐 어반자카파 노래를 좋아한대요. 저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살다 보니까 9년이 흘렀잖아요. 서로 그런 게 안 맞아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무슨 노래 듣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는 게 이게 그렇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음악을 저도 사실 들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고 요새 들어서. 그래서 뭐 얘기했죠? 까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할 때 있어서 또는 연애를 할 때 있어서 그런 이제 사람과의 그 코드 이런 코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코드가 뭐 유머적인 걸 수도 있고 정서적인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럼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갑자기 요즘은 아니고 한 4년 전부터 깨달았거든요. 갑자기 어떻게 이런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하게 된 거지?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된 계기는 그 헬스장에서 만났거든요. 남편을. 그러니까 어떻게 헬스장에서 만났냐면 이게 PT 선생님이 계시고 저도 이 선생님의 회원이고 남편도 이 선생님의 회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매번 이게 바뀌어요. 수업 시간이. 그러니까 대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이제 뭐 저녁 8시 이후에 오셨겠죠. 그 회사 끝나고. 근데 어쩌다 보니 제가 운동한 시간에 이분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보고 이게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해서 PT 선생님한테 저분은 뭐 남자친구가 있냐 뭐 이런 거 여쭤보면서 이제 소개를 시켜달라고 해서 그렇게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비슷해요. 사는 그러니까 생활 패턴, 라이프 패턴이 비슷한 사람인 거예요. 서로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건강한 거 먹는 거 좋아하고 야식 안 먹고 약간 서로 이제 약간 자기 개발하는 거 좋아하고 이거는 지금까지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제 루틴 하는데 남편도 새벽 4시에 일어나요. 그 수정님이 하게 되시면서 같이 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원래? 남편은 원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자기 개발을 하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쭉. 근데 저는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이제야 좀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나도 좀 제대로 살고 싶다. 이게 딱 가치관을 좀 갖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4시에 일어나게 된 건데 어쨌든 저랑 비슷한 그런 패턴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패턴도 중요하지 않나. 저는 남편이 가끔 이럴 때 막 되게 약간 한심하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저 쉬운 길을 두고 이렇게 돌아갈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자기를 개발하고 싶어서 성장하고 싶어하는 그 부분을 존경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드가 안 맞는 게 좀 결혼해 보니 되게 많다라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맞아요. 연애 전과 네, 다르게. 네, 근데 맞아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코드가 안 맞지만 남편의 삶의 패턴이 존경할 만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또 저와 맞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네, 성장하고 싶어하는 네. 욕구가. 네. 그런 코드가 맞지 않는 코드를 상쇄시켜주는 그렇게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약간 삶에 대한 가치관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제 맞아요. 주변에서도 지금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좀 오래 연애했던 사람이 지금 제 나이 27 정도의 삶의 그 가치관이 살짝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 이맘때 많이 헤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면 결혼을 하고. 장기 연애를 하더라도 네. 진짜 진짜. 근데 그게 어떤 한 사람은 되게 진취적이고 막 자기 개발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떤 한 사람은 자기 개발 물론 하지만 안정형을 되게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현재 삶이 약간 만족하는. 네, 만족하면서 그냥 막 돈을 막 엄청 많이 벌지 않아도 그냥 적당히 벌고 나의 행복을 찾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막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또 거기서 나오는 행복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 또 성취감도 있고 또 나의 일을 또 잘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 이런 게 또 가치관이 안 맞으면은 지금 시기에 또 많이 깨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떠한 사건, 어떠한 계기로 본인의 이제 가치관이 많이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5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좀 자연스럽게 이별도 좀 많이 생기고 다시 또 근데 그렇게 장기 연애한 분들이 또 새롭게 갑자기 만나서 몇 개월 만에 결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너무 많이 봤고 네, 그래서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여기 일단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러분 이제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